제2장 잊을 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수. 장례식이 끝난 다음 아버지의 친구들은 무성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나의 장례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들의 보증과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화성의숙으로 떠난 것은 1926년 6월 중순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60만 세 시위투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60만 세 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 후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 시위투쟁이었다.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데서 3.1인민봉기가 분기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도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선각자들 속에서 새 사조를 따르는 기운이 급속히 자라났으며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막스레닌주의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3.1인민봉기가 있은 이듬해에 서울에서는 노동공제회라는 노동단체가 출현하였으며 연이어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와 같은 대중조직들이 속출되었다. 이런 조직들의 지도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무산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21년에 부산 부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다. 그 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서울, 평양, 인천과 같은 산업 중심지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영향 밑에 일본인 대지주들과 악질적인 조선인 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재력나무리벌과 암태도를 휩쓸었으며 식민지 노예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는 청년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무단통치의 총고무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의 친일파들을 몇 명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 사람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척하면서 미니 창달의 허울 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 정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그 무슨 복지시대라도 온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발전 추세는 이를 통일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 세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역사적 요구를 반영하여 1925년 4월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이 무렵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도 노동계급의 정당들이 많이 출현하던 때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현실에 부합되는 지도 사상이 없고 대열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 속에 튼튼히 뿌리박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노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사조의 교체와 민족해방투쟁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의의 있는 사변으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반일 시위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리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순종의 사망은 조선민족의 반일 감정을 크게 건드려 놓았다. 왕의 부고에 접한 조선 사람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성통곡하였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이 마지막 왕으로서 리왕조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니 쌓이고 쌓였던 망국의 서름이 다시금 울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군악을 울리며 학생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군중은 더욱 슬피 울었다. 잘 있거라 창덕궁아 영원히 무궁이 나는 간다 북망산천 쓸쓸한 곳으로 인제 가면 언제나 또다시 오려나 2000만의 백이동포 무궁하여라. 그 통곡소리가 일본 강점자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자극을 주었다. 조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우는 곳이 있으면 즉시에 일본 기마경찰대가 출동하여 총칼과 권봉을 휘둘러 야속으로 해산시키었다. 소학교 아이들까지도 가차없는 권봉 세례를 받았다.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말고 왕이 죽어도 울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단 통치로부터 문화 통치로 탈바꿈을 한 총독 정치의 진면모였다. 적들의 포악무도한 탄압 만행은 불길처럼 타번지는 우리 인민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반일 기세에 편승하여 순종의 장례식 날을 계기로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 시위투쟁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시키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어있던 정파분자들에 의하여 일제에게 알려졌다. 반일 시위 준비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애국적 인민들은 시위투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6월 10일 순정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조선독립 만세, 일본 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였다. 문화통치 7년간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이 마침내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폭발한 것이다. 12살 안팎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대열을 짓고 시위에 나섰다. 시위군종은 무장한 적의 군경들과 치열한 격투를 벌이면서 용감하게 싸웠다. 60만 세 시위투쟁은 정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4대 사상이 3.1인민 봉기를 실패하게 한 근본 원인의 하나라면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정파행위는 60만 세 시위투쟁을 말아먹은 기본 화근이었다. 화요파는 이 투쟁을 지도하면서 저들의 정파적 기원지에서 조직사업을 하였고 서울파는 이에 대립하여 방해공작을 하였다. 60만 세 시위투쟁을 발단으로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검거되었다. 60만 세 사건을 계기로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교활성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고소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투쟁 기세를 과시하였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파벌관념을 버리고 통일적으로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더라면 60만 세 운동은 거적적인 투쟁으로 확대 발전되었을 것이며 일제 식민지 통치에 보다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60만 세의 운동은 정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도 반일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나는 그때 60만 세 운동의 결과를 놓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 투쟁의 조직자들이 왜 3.1운동 당시의 평화적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천일 양병, 일일 영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민대중을 한 번 싸움마당에 내세우자면 그들을 충분히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훈련을 잘 주어야 한다. 그런데 60만 세 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한 사람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총을 든 군경들 앞에 적수공곤의 군중을 수만 명이나 내세웠으니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어설 때마다 무리 죽음을 내고 좌절당하곤 하는 반일 운동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그 실패는 내 피를 끓게 하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야 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나는 이런 사상적 충동을 안고 아버지의 유훈, 어머니의 염원, 민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화성의숙 시절을 가볍게 보내리라고 결심하였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1925년 초에 세운 정의부 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다. 민족 재생의 출로를 실력배양에서 찾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 계몽활동가들은 일반 학교의 설립과 함께 군사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관학교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주 각지에는 신흥강습소, 류하현, 심리평사관학교, 왕청현, 소사하 훈련소, 안도현, 화성의숙, 화전현, 화성의숙을 비롯한 여러 개의 무관학교들이 일어섰다. 이 무관학교 설립운동에서는 양기탁, 리시영, 오동진, 리범석, 김규식, 김좌준과 같은 독립운동의 거도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성의숙의 입학 대상은 정의부 산하중대들에서 선발된 현역 군인들이었다.
우에서 입학생 수를 쪼개어 내려보내면 중대별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보냈는데 2년 동안의 학습 과정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새 직급을 주어 출신 중대에 되돌려 보내었다. 독립군 밖에서도 개별적 인사들의 소개로 입학하는 청년들이 도로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뜻을 가진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은 은근히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였다. 지금 화성의숙 시절의 나의 동창생들 가운데 그 시절을 대고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만 해도 나는 나의 전도 문제와 가정살림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나의 장래 문제를 비롯하여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나도 자연히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거에서 오는 슬픔과 고뇌 때문에 망연자실의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 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겠다는 일념과 사정이 허락되면 어머니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전도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중학까지 보내주라고 유언하였지만 우리 집 형편을 보면 내가 상급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겠다고 말할 형편이 못 되었다. 내가 학교에 가면 학비 조달의 무거운 부담을 어머니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데 어머니의 삭발레와 삭바느질에서 얻어지는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비난한 가게를 유지하고 나의 학업을 위해 달마다 학비를 대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 그 저수욕을 하던 형곤 삼촌도 일조의 직업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방에는 약이 얼마 없었다. 이런 때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나를 화성의숙에 가라고 권고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나의 진학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상급학교로 갈 때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서신을 내어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어머니와 삼촌에게 주고 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어머니는 그 부탁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인정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각박한 세월이었으니 어머니로서는 미안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나의 전도 문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무성에 남아있던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자연히 한 개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동진은 의산 최동호 선생한테 소개신도 보냈으니 화성의숙에 가라. 화성의숙에 가서 군사를 배우는 것이 내 포부에도 맞을 것이다. 입시름으로는 독립을 못한다는 거야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학교를 졸업하면 그 후의 전도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줄 테니 의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장차 나를 자기들의 대를 이을 후비 인재로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독립군 지도자들이 후비 육성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인재 양성을 중시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나는 오동진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나의 전도를 그렇게도 살틀이 걱정해주는 독립운동자들의 진정이 참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무관학교에 보내어 독립운동 인재로 키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일생을 조국해방위협에 바치려는 나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군사적 대결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할 수 있고 군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견해였다.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는 화성의숙을 반일 독립투쟁의 활무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화전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외국의 어떤 정객이 나보고 추석님은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되어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군사학교에 가게 되었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화성의숙에 입학한 것은 아직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다. 나의 세계관은 막스 레닌주의를 자기의 이념으로 완전히 삼을 만큼 원숙한 단계에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공산주의를 지식으로 섭취한 것이 있었다면 무성에서 사회주의 대의와 레닌의 일생기라는 서책자를 읽은 것뿐이고 사회주의 이념이 실현된 신생 소련의 발전 모습을 북문으로 들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끝없이 동경하였을 뿐이다. 내 주변에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민족주의자들이 더 많았으며 고장을 옮길 때마다 내가 다니던 여러 학교의 선생들은 공산주의 사상보다 민족주의 사상을 더 많이 고취하였다. 우리는 새 사조에 의해 교체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포위 속에 있었다. 의숙에 끌끌한 청년들이 많고 정치교육과 함께 군사교육을 하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화전으로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학비를 댈 힘이 없으면서도 상급학교에 갈 희망과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자국 광복의 길에 나서려는 포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나로서는 그보다 더理想적인 교육 환경과 조건을 생각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화성의숙의 교육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2년 동안 의숙의 교육을 받느라면 중학과정안은 물론 군사를 하나도 배우게 되리라는 흐뭇한 생각도 들었다. 정작 집을 나서고 보니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해가 묻혀있는 양지천을 돌아보고 멀리서 나를 바래주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아보니 마음이 산란하여 가볍게 발을 옮길 수가 없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할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무성과 같은 백사지에서 어머니 혼자 가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그때 형편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길을 떠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한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성에서 화전까지는 육로로 300리가량 되었다. 돈량이나 있는 사람들은 풍을 친 한림차라는 것을 타고 쉽게 다니는 길이었지만 로자가 변변치 못한 나는 그런 호강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화전은 송하강과 히바라의 합수목으로부터 5, 60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림성 관할의 산간 도시로서 남만 치고도 손꼽히는 독립운동 중심지의 하나였다. 내가 길을 떠날 때 무성의 어떤 독립운동자는 나에게 화성의숙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하니 고생스러울 것이라고 걱정해 주었다. 독립군의 재정 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화성의숙의 숙식 조건이 변변치 못하겠지만 그런 곤란 같은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무명옷을 입고 타개죽을 먹으며 자라난 나에게는 화성의숙이 아무리 가난하면 우리 만경대 집보다야 더 가난하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간이나마 불안스럽게 생각한 것은 나이도 어리고 군인 경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화성의숙이 어떻게 맞아주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화전에 김시우가 있고 화성의숙의 강제혜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의지로 되었다. 나는 화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김시우의 집부터 찾았다. 그는 정의부 소속의 화전 총관서 총관이었다. 총관서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봐주는 자치적인 기구였다. 이런 총관서들이 무성에도 있고 반석에도 있고 관전, 왕청문, 사문포 같은 고장에도 있었다. 김시우는 자성군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와 연계를 맺고 있던 독립운동자였다. 3.1인민봉기 후 중국에 들어가 림강과 단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4년에 화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화전 시내에 정미소를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면서 대중계몽에 힘썼다. 그가 세워놓은 것이 남대가에 있는 영풍정미소였다. 김시호는 총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뽑아 독립군의 식량도 대여주고 화성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선인 모범소학교에 재정적인 후원도 하였다. 나는 림강에 있을 때부터 김총관의 북방사람다운 호방한 기질과 강직한 성미에 매혹되어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해 왔었다. 김총관도 나를 친아들이나 조카처럼 극진히 사랑해 주었다. 뜰악에서 닭장을 손질하던 김시우 내외는 내가 나타나자 환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집 뜰악에는 발에 걸쳐일 정도로 닭들이 많았다. 나는 김시우의 안내로 화성의숙을 찾아갔다. 김시우는 정미업자 특유의 쌀겨 냄새가 풍기는 옷을 걸치고 나를 화성의숙으로 안내하였다. 화성의숙은 히바라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만주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매가 급한 초가지붕과 정벽돌로 쌓은 거무스레한 벽체가 스무나무 숲 사이로 바라보이었다. 교사 뒤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화성의숙의 기숙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교사도 기숙사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초라했다. 하지만 건물이야 초라한들 뭐라는가. 집이 너저래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을 눌러버리었다. 그래도 운동장만은 크고 번듯하였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화성의숙의 전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 오동진이 추운 겨울날 털모자도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화성의숙의 설립 문제를 두고 의논하던 일이 생각났다. 이 의숙의 입학생으로 찾아와 교사를 살펴보는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회가 끓어올랐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마가 훌렁 벗어진 중년의 인상 좋은 숙장이 자기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가 의산 최동호 선생이었다. 의산 선생은 33인으로 불리우는 3.1 민봉기 주도자의 한 사람인 천도교 3세 교주 선병희의 제자였다. 선병희가 설립한 강습소를 나온 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소당을 세우고 천도교인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3.1운동에도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 동포들 속에서 애국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었다. 숙장은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일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못내 가슴 아파하였다. 숙장은 총관과 한참 동안 우리 아버지에 대한 회고담을 벌려놓았다. 그날 최동호 선생이 나에게 한 훈계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었다. 성주는 아주 맞춤한 때에 우리 울숙에 왔어. 독립운동은 수재들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거든. 홍범도나 유린석 시기의 주먹구구 시대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오. 외놈의 신식전법이나 신식무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식전법과 신식무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는가? 바로 성전회와 같은 새 세대가 맡아 해결해야 한단 말이오. 숙장 선생은 그 밖에도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숙식 조건이 불편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런 곤란 저런 곤란이 있더라도 조선 독립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격려해 주었다. 첫인상에도 성미가 온화하고 놀라우리만큼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김시운의 집에서는 나를 위해 저녁을 차리었다. 주인 내외의 정성이 엿보이는 소박한 식탁 앞에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두리반상 한쪽 구석에는 곡주도 한 병 놓여 있었다. 김시우가 반주를 하려고 내놓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과는 뜻밖에도 잔에 술을 부어 나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두 손을 바삐 내주었다. 난생 처음으로 받게 되는 어른 대접이어서 여간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 때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장철호가 술을 권한 일이 한 번 있지만 그것은 상제로서 받는 대접이었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시우는 나를 완전히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투도 이전날의 해라로부터 하계조로 바꾸었다. 자네가 온다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지더군. 그래서 내 술을 한 병 갖춰 놓으라고 했네. 자네 아버지가 화전에 오시면 늘 이 상에서 내가 권하는 잔을 받곤 했네. 오늘은 자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잔을 받으라고. 자네야, 이제부터는 가장이 아닌가. 정관이 이렇게 말하며 허물없이 잔을 권했지만 나는 가볍게 그 잔을 둘 수가 없었다. 주만에도 차지 않는 조그마한 잔이었으나 거기에는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시우가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른처럼 처신을 해야 하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침실 겸 소재로 이용하는 방을 내주었다. 숙장 선생과도 토론이 되었으니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생각은 아예 말고 자기 집에 눌러 있으라고 오금을 박았다. 김용직 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편지로 송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만큼 자기는 그 부탁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송에서나 화전에서나 아버지의 친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줬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성의나 의리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의리의 밑바탕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몫할 것을 바라는 아버지 세대 사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 기대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아들로서 새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유혼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훈련을 잘하여 민중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나는 다음 날부터 화성의숙에서 생소한 군관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최동호 선생이 나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학생들은 나를 보자 어린 독립군이 왔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였다. 어느 중대에서 심부름이나 하다가 굴러온 애승이 군대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다. 40명 남짓한 학생들 가운데 나만큼 어린 학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이 20살 안팎의 청년들로서 그 중에는 수염이 검숭검숭하게 난 아이 아버지도 있었다. 모두 내 형이나 삼천보울쯤 되는 학생들이었다. 숙장이 나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선생이 정해주는 대로 창문 쪽 맨 앞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내 옆자리에는 일중대 출신인 박차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들의 경력과 개성 중에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귓속말로 간단간단히 튕겨주곤 하였다. 그가 제일 존경을 가지고 소개한 교원은 군사교관 리웅이었다. 리웅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인데 황포군관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굉장한 존재처럼 우러러볼 때였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삼을 많이 부쳐다 먹는데 관력기가 좀 있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다. 박차석은 화성의숙에서 조선 역사와 지리, 생물, 수학, 체육, 군사학, 세계혁명사와 같은 과목들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종이장에 의숙의 일과에 대해서도 적어주었다. 훗날 무장투쟁을 할 때 내 가슴속에 아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박차석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가 후에 길을 잘못 들었지만 화성의숙 시절에는 나하고 살부치처럼 각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날 오후 육중대 출신의 최창걸이 10여 명의 동무들과 함께 나를 만나려고 김시훈의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첫인상을 좋게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하도 어린 나이로 입학하다 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말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최창걸은 머리에 큼직한 호물자리가 있었다. 넓은 앞니마와 시꺼먼 눈썹이 아주 남성적이었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머리에 호물만 아니라면 미남자라고 불리울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나 몸가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서글서글한 무엇이 있었다. 첫 대면에서 그는 벌써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성주의 나이가 15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이보다는 포근하 숙성해 보이는구만. 어린 나이로 독립군 생활은 어떻게 했고 화성의숙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어? 최창걸의 첫 질문이었다. 그는 한 지붕 밑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뒹굴며 우정을 맺었던 10년지기라도 만난 듯이 시정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간단히 대답해 주었다. 내가 김용직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선망의 눈길도 보내면서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내가 체험한 조국의 현실을 알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조금 후에는 내가 반대로 최창걸에게 독립군 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자기 머리에 있는 호물자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부터 말해주었다. 우스개를 섞어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댔는데 아주 걸작이었다. 그의 이야기에서 특징은 자기를 항상 3인칭에 위치해 놓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랬다, 내가 속았다라고 해야 될 말도 최창걸이 그랬다, 최창걸이 속았다고 말하여 대화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곤 하였다. 최창걸이 양세봉의 수화절병으로 있을 때여서 한 번은 개원적에서 밀종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들렸는데 글쎄 그 풍덩하기 짝이 없는 최창걸은 밀종을 앞에 두고 끄떡끄떡 졸지 않았겠어. 수십 리길을 걷다 나니 피곤했거든. 그 사이에 그 밀정은 포승을 풀고 도끼로 최창걸의 머리를 다 새기고 꽁무니를 뺐단 말이오. 다행히도 그놈이 정통은 치지 못했지. 최창걸의 머리에 생긴 훈장은 이런 기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 사람이 단계가 풀리면 최창걸이처럼 될 수 있어. 한두 시간 마주 앉아 흉금을 터놓고 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청년 시절에 사귄 덕무들이 수백 수천 명이나 되는데 최창걸이처럼 자기를 항상 3인칭에 위치해 놓고 이야기를 슬슬 엮어나가는 그런 걸작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후 생활을 통해 나는 그의 경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순에서 자그마한 여관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도와 영업에 종사할 것을 원하였지만 최창걸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독립군 생활을 할 때 그의 할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돌려세워 보려고 여러 차례 삼원포에 찾아왔지만 최창걸은 매번 나라가 망한 판에 지금 어디 제 집 여관이나 지키고 있을 때인가고 하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최창걸, 김리갑, 계영춘, 리재우, 박근원, 강병선, 김원우 외에도 남만과 국내 여러 곳에서 반일운동의 뜻을 두고 화성의숙에 찾아온 수많은 청년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후가 되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김시운의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한두 명도 아닌 숱한 하구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처음부터 동년배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5 내지 10살 이상 되는 연장자들과 사귀게 되었다. 청년학생 운동과 지하혁명 활동 시기에 나의 전우들 가운데 연장자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는 며칠 사이에 의숙의 살림살이가 무성의 독립운동자가 말한 것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성의숙에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낡은 책골상과 몇 개의 운동기재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포부를 크게 가지었다. 비록 건물은 비좁고 거무칙칙하여 보잘나이 없어도 그 고삭은 초가지붕 밑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돈은 없지만 끌끌한 청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화성의숙이 부자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